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좋은 주택의 접근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통화 완화 정책은 내수 부진을 감안할 때 정당하지만 고령화를 감안해서 재정 건전화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선 내년 상반기에 0.25%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3분기 우리 경제가 GDP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1.3% 성장했습니다. 소비와 투자 중 내수가 살아나고 수출 호조도 이어진 덕분인데요. 하지만 교육 조건이 나빠지면서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GNI 국민총소득은 0.8%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3,37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를 두고 쿠팡 모회사인 쿠팡 인코퍼레이션의 김범석 의장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김 의장이 미국에 머물면서 원격 경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에 사과 한마디 없다며 국회 청문회 증인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의 주요 임원이 사고 직후 수십억 원대 쿠팡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에 다급해진 일본이 금리 인상을 검토하면서 달러 원 환율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일본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다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금리 인상과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외환 시장과 주요 자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470원 언저리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정부가 해외 주식 투자를 위해 달러를 대규모로 사들이는 국민연금과 서학개미는 물론 수출 기업들에까지 눈을 부라리며 환율을 안정시키려 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이달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면서 원화 환율도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 그리고 내년 환율 전망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상현 IM증권 리서치본부 전문위원, 우혜영 LS증권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1,470원. 정말 위기 때나 보던 환율이 정말 떨어지질 않습니다. 정부가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갑자기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뭔가 환율에도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고요. 왜 일본의 금리 인상,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중요할까? 그게 좀 더 궁금하네요. 박상현 의원님, 왜 그렇습니까? 일본 중앙은행 금리 인상 예고했다는데 이게 왜 글로벌 시장에서 좀 큰 변수가 되는 거죠? 예, 뭐 우선 이제 통화 정책 측면을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글로벌 뭐 중앙은행들의 어떤 금리 인하 사이클 자체가 사실은 좀 막바지 국면에 가 있는 상황에서 일본 은행이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얘기 자체는 그동안 통화 정책 완화 기조에서 사실은 전 세계가 조금 이제 좀 긴축적으로 좀 뭐 긴축적이까지는 아니라도 중립적으로 좀 선회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 연준은 뭐 여전히 금리 인하 얘기가 있긴 하지만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금 금리를 동결한 상황들이고요. 거기에 이제 일본 은행이 이제 금리 인상에 나서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 자체는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의 큰 변화의 어떤 첫 번째 시그널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자금 흐름 자체를 좀 저희가 지적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계속해서 뭐 일본이 금리를 인상 얘기가 나올 때마다 뭐 엔캐리 청산 뭐 이러한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요. 뭐 청산이 될지 안 될지는 저희가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일본의 국채 금리 자체가 계속 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좀 청산 압력 자체가 커질 수 있는. 왜냐하면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결국 일본의 낮은 금리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그거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해외에 투자하는 부분들이니까요.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결국
조달 코스트, 조달 비용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결국 이 승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청산 압력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자금들의 어떤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변화할 수 있다. 특히 이제 뭐 그게 외국인 투자가 뭐 일본에 가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또 하나 이제 자금 흐름과 관련돼서 우려되는 거는 주로 이제 일본의 생보사들 자체가 워낙 그동안 일본의 금리가 낮다라고 보니까 이제 해외 투자를 사실 좀 많이 했던 상황들이고요.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이러한 통화 정책 기조가 변해서 일본에 이미 뭐 국제금리도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들 자체가 굳이 이제는 해외에서 운영할 필요 없고 일본으로 사실 돌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것이 뭐 우리가 순수한 의미에서 어떤 엔캐리 청산이 아니라 사실 일본계 자금마저도 사실 일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예. 전 세계 금융시장에 또 채권 시장이나 주식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사실 미칠 수 있어서 우리가 좀 일본의 어떤 금리 인상 이러한 부분을 좀 주목하는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외환 시장에도 사실 예. 환율에도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아무래도 일본은의 어떤 그 정책 기조의 어떤 변화 자체를 저희가 뭐 계속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네요. 일본의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전반적인 완화적인 세계 통화 정책이 조금 이제 바뀌는 게 아니냐 하나 하고 일본 바깥으로 나간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뭐 엔화가 돌아오는 자금 흐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두 가지 큰 영향인데 그것이 글로벌 자본시장을 충분히 흔들 수 있는 변수인데 우선 일본이 우선 금리를 이제 올릴 거라고 신호를 했는데 확실히 올릴까요? 그리고 또 미 연준 이제 일본 중앙은행 못지않게 중요한 게 연준도 이달 FOMC가 있는데 연준은 좀 낮추는 쪽 전망이 많잖아요. 미일 금리 전망을 좀 정확하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미국 그리고 유로존 내지는 한국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이제 기준금리의 정책이 좀 궤를 같이 잃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일본만 정책적인 변화가 좀 늦게 시작이 됐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은행은 더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 긴축적으로 내지는 중립을 향해 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중앙은행들은 대부분 금리를 좀 인하를 하거나 인하를 마무리를 좀 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10월 달 BOJ 통화 정책만 해도 회의 때만 해도 이제 인상 시점을 논할 때에 뭐 12월에 하고 넘어갈 거냐, 내년도 1월에 할 거냐, 요 두 가지 시점을 두고 조금 긴가민가 좀 했던 측면이 있었어요. 예. 또 심지어 좀 정치적인 변화가 다카이치 사나이 총재가 새롭게 또 되면 총리가 되면서 정치적으로 변화가 생겼고 요 총리가 이제 아베노믹스와 같은 측면의 정책을 편다면 재정 지출 확대를 좀 맞습니다. 원한다면 네, 저금리가 유리하지 않겠는가. 네. 그러면은 당연히 좀 통화 정책 측면에서 인상보단 조금 뭐 동결을 조금 더 이렇게 눈치를 주지 않겠냐라는 입장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0월달 금정위 금융정책회의만 해도 12월보다는 1월달 쪽으로 조금 더 좀 무게가 있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엔화의 움직임들이 더 약세가 좀 심해졌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달러엔 환율이 한 140엔대에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150엔 후반대로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금 엔화 약세가 촉발할 수 있는 수입 물가 상승, 이에 따른 물가의 추가적인 상승, 요 리스크가 다시 확대가 된 지금 분위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행은 물가 안정을 도모를 해야 되는데 엔화가 다시 약해지면서 돈을 풀 거라는 기대가 커지니까요. 엔화가 약해지면서 물가가 또 올라가겠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금리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다카이치 총재도 총리도 네. 중앙은행 금리 인상에 반대하지 않겠네요 이제.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네, 아, 왜냐하면 그렇군요. 어찌됐든 간에 국민들의 좀 이 마음, 민심은 물가 안정을 시켜줘야 조금 더 좋은 정책, 바른 정치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물가가 막 치솟는 그런 그림은 정부도 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지난달 중순쯤에 총리랑 그 우에다 총재랑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아, 조기 그래요? 인상 기대감이 슬슬 생겼고 최근에 우에다 총재의 얘기도 보면은 좀 적정한 시점 내에 인상을 논의할 거다. 이 말인즉슨 12월 달에도 인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회의가 며칠이죠 일본에? 19일, 19일? 네, 예. 다다음 주 금요일인가요? 그러네요. 아마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전주인 다음 주 목요일 새벽에 FOMC 개최가 될 예정인데
시장의 전망은 좀 인하 쪽으로 조금 쏠려 있긴 해요. 미국은 그렇죠. 네, 근데 연준 위원들 발언을 보시면 반반입니다. 인하를 좀 요하는 위원들은 고용 시장에 대한 하방 리스크를 강조하면서 인하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또 일부는 아니다. 좀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남아 있고 아직 뭐 고용이 크게 냉각되지 않았으니까 신중하게 보자. 위원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FOMC도 과반 동의입니다. 12명 중에 7명만 동의를 한다면 정책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 이사들 중에 뭐 마이런 이사, 월러 이사, 바우만 부의장 같은 사람들은 트럼프 쪽 조금 얘기를 많이 좀 하는 네. 사람들이고 인하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바 이사라든지 내지는 몇몇 연준 지역 연은 총재들은 좀 동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과반 정도만 만약 넘기는 투표가 나와도 7대 5여도 인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수가 동의하는 결정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입김이 센 사람들이 인하를 원한다면 충분히 인하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준은 이제 인하 확률이 갈수록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맞습니다. 인하 가능성 거의 80%에 확률이 육박하고 80%.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릴 가능성이 많다. 그렇고 일본은 이제 높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값싼 엔화를 빌려서 해외 좀 주식 수익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그 자산이 뭐 미국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채권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가상 자산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될지 안 될지 아까 조금 좀 불투명하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는 게 뭐 대체로 어느 정도인데 이게 만약에 이게 청산된다면 어느 정도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과거 사례를 좀 보고 좀 유추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걸? 예, 일단 저희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작년 이제 7월 말 8월 초 특히 이제 8월에 사실은 엔캐리 네. 청산이 이제 많이 있었고, 근데 당시에 사실은 좀 충격이 컸던 부분은 조금 지금하고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에 조금 이제 일본은행이 깜짝 인상을 했었죠. 그러니까 좀 인상을 하긴 할 텐데 뭐 7월은 아니고 조금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있었는데. 7월에 이제 인상을 했고 또 공교롭게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 자체가 상당히 좀 안 좋으면서 경기 침체, 예, 경기 침체 우려까지도 사실은 이제 맞물린 것들이 가뜩이나 이제 나스닥에 대한 어떤 과열 논란까지도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청산에 대한 압력 자체가 상당히 커졌고 뭐 상당 부분은 청산이 됐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요. 예, 근데 지금은 뭐 말씀드린 대로 좀 엔캐리 청산에 대한 어떤 잠재적인 위협은 분명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좀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좀 엔화 환율 자체가 당시에는 이제 엔달러 환율 자체가 뭐 130엔 초반까지도 사실 떨어지고 했는데 지금은 뭐 150대 지금 중반대니까요. 뭐 아직은 좀 엔화 가치 자체가 그렇게 이제 큰 폭의 절상을 보이지 않아서 뭐 금리 상승은 좀 문제있지만 엔화가 좀 어떻게 보면 방어막 역할을 좀 하고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엔화는 결국 이제 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면 또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긴 하지만 뭐 그때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 자체는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그러니까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사실 유동성을 계속해서 좀 축소할 수 있는 분위기인 반면에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유동성을 푼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이러한 부분이 좀 상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작년 7월에 지금 엔캐리 자금 자체가 상당 부분 청산이 됐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상당 부분이. 예, 그 후에 사실은 금리가 계속해서 올랐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뭐 엔화를 차입을 해서 투자를 할 메리트 자체가 사실은 없어졌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조금 압력이 이제 커진 7월에 비해서는 커지지는 않은 상황들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뭐 항상 뜻밖의 상황은 좀 벌어지는 부분들이고요. 예. 엔화 가치가 갑자기 뭐 큰 폭의 절상을 하고 또 가뜩이나 지금 AI 버블론이 다소는 좀 진정이 됐는데 그것이 다시 불거지면서 미국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흔들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뭐 청산 남아 있는 물량 자체가 청산이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저희가 좀 경계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뭐 지난 7월과 같은 어떤 조금 공포감 뭐 이 정도까지는 아직은 좀 아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당시에는 금리 인상을 예상치 못한 깜짝 인상이었는데 지금은 금리 인상할 거다고 이렇게 우에다 총리가 예고를 했으니까 좀 예고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당시에는 아마 엔화가 좀 비싸서 떨어질 거라고 좀 많이 생각을 네, 했을 텐데 지금은 엔화가 워낙에 싸니까 뭐 굳이 금리 안 올라도 뭐 오르지 않을까 해서 엔화를 좀 사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공포감을 안 가져도 될 것 같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럴까요? 시장 충격 더 안 받을까요? 지난
네. 월요일인가 아주 충격이 좀 컸잖아요, 예고하는데. 맞습니다. 이번 주 중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좀 엔캐리 자금 청산에 대한 리스크, 일본은행의 금리를 인상을 좀 조기에 했을 경우에 작년 8월과 같은 좀 블랙 먼데이였죠. 그때 이런 좀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좀 그건 것 같아요.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느낌. 아, 네, 그러니까 약간 시장이 증시 레벨이나 내지는 AI 관련된 좀 투기, 좀 과열된 이 양상에 대해서 시장이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또 때마침 작년에 시장을 폭락시켰던 이벤트였죠. 금리 깜짝 인상 이런 이벤트가 갑자기 또 다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또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약간 조정이 될 시점에 좀 이게 추가가 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또 저희가 이번에 계속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금리 인상될 수도 있고 인상이 될 경우에는 이런 또 금융 변수가 움직이니까 엔캐리 자금 청산 내진 시장이 좀 조정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2주 전에 먼저 지금 나오고 있다라 보고 있는 상태라서 오히려 다다음 주에 통화 정책이 펼쳐졌을 때는 생각보다 그때와 같은 충격은 좀 부재하지 않을까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저희가 또 한번 예방하는 측면에서 작년에 기억해 보시면은 어떻게 움직일지 봤으니까 좀 대응하실 분들은 대응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예상하고 있으면 피해갈 수 있다 이런 것이고 혹시 엔캐리 트레디 자금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자산을 얼마 샀을까 뭐 이런 통계 같은 건 없나요? 이게 말씀 아까 주셨던 것처럼 정확하게 엔캐리 자금 자체에 얼마인지가 대한 알 수가 규모도 없으니까. 저희가 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좀 아시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좀 이렇게 매력적인 그 자산이 있다면 좀 청산되는 자금이 돌아오는 자금이 있다면 들어오겠지만 현재 한국 그 증시도 조금 이제 조정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원화도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화 메리트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러나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있을 수 있지만 엔캐리 자금 자체가 일본에서 사입한 금액이 돌아오는 거다 보니 그 자금이 다 일본으로 들어가서 좀 이렇게 남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캐리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해서학개미들 많이 투자하는 거 보면 원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까? 예, 이쪽에 뭐 좀 원캐리로 비슷한 거 아니에요? 예, 돈 뭐 갖고 이쪽에 나가서 좀 다. 원캐리로 볼 수 있긴 하죠. 네, 예, 워낙 그 엔캐리에 비해서 규모가 작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서학개미들 다 이게 달러로 바꿔가지고 투자하니까 국내 원화 가지고. 근데 이제 조달금리 차이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 될 금리 것 같아요. 차이가 예,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로금리에서 시작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일본이 만약에 중앙은행 금리를 이달에 올리면 이제 우리 환율, 엔화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왜냐하면 요즘 원화 가치가 뭐 엔화하고 이렇게 연동되다시피 해서 같이 움직인다면서요. 엔화 값이 올라가면 우리 이제 원화 가치 조금 오르면서 이 달러 원 환율이 조금 떨어질까요? 어떻게 해요? 예, 그렇게 될 거로 저는 예상을 좀 하고 그래요?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과거에는 사실 위안하고 많이 동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중국 경제 의존도가 사실은 이제 좀 많이 약화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아무래도 미국 쪽에 기댄 어떤 흐름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엔화하고 원이 사실은 동조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일본은행의 어떤 금리 추가 금리 인상 또 뭐 흐름 또 공교롭게 만약 다행스럽게 12월에 연준이 금리를 또 인하해 준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미일 간의 금리 스프레드는 지금도 줄어들고 있는데 더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엔화 가치를 올리면서 원화 가치에도 조금은 이제 상승 작용을 좀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 하나 이제 덧붙이는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좀 연말까지 조금 뭐 최근에 자꾸만 좀 환율 전망하면 틀리는데. 네, 환율 전망. 지금 1,470원 참 안 떨어져요. 예, 근데 이제 조금 하나 더 기대하는 부분 자체는 뭐 오늘 뭐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제 해시 위원장이 이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이제 선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연준 파월 의장 후임.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좀 통화 정책 완화 기조 자체가 더 강해질 거다라는 어떤 시장 기대감이 형성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거는 결국 달러의 약세 요인으로 좀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이제 그 미국의 통화 정책 관련 뭐 이제 금리를 내릴지 안 내릴지는 뭐 저희가 봐야 되긴 하지만 내릴 확률은 아주 높아지고 예, 있으니까. 높은데 이제 문제는 연준이 너무 분열돼 있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우영민 연구원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트럼프하고 반트럼프. 그러니까 이번 아마 FMC 결정 자체도 거의 과반을 달성, 뭐 한두 표 차이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 시장의 전망이 있거든요. 그래요? 그 정도로 사실은 시장이 이게 그 연준이 분열돼 있다라는 거는 뭐 아무래도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더구나 해시 위원장까지 들어왔을 경우에는 파월 의장의 레임덕까지도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유명한 경제학자들도 세상을 보는 경제를 보는 눈이
그렇게 다룰 수가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조금 정치적 마음의 프레임으로 보는 것 같네요. 뭐 아무래도 좀 뭐 세상이 대부분 다 양극화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뭐 그래서 연준마저. 그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달러 약세로 간다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의 어떤 추가 금리가 인상이 조금은 좀 엔화 강세, 달러 약세 어떤 트리거로 작용하면서 전체적으로 원화도 조금은 좀 강세 쪽으로 좀 방향을 좀 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달러를 꼭 쥐고 내놓지 않고 있는 서학개미들, 수출 기업들 잘 들으셔야 될 것 같네요. 엔화 가치가 좀 오를 수 있다, 달러가 약해질 수 있다. 당연히 원달러 환율은 떨어진다. 원화값이 오를 수 있다는 게 우리 박상현님의 전망인데,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는 예고를 하니까 일본 국채 금리가 뛰고 있다는데, 일본 국채 금리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는데 얼마나 올랐는지, 이렇게 국채 금리가 이렇게 뛰면 우리도 지금 영향을 받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뭐 받냐 안 받냐라고 했을 때 사실 미국 금리가 움직이는 것만큼 일본 금리가 움직여서 영향을 받는 건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다만 좀 리스크가 되는 건 일본 내부에서 이제 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 뭐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일본 초장기채를 투자하는 기관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연초 내지는 연 중반까지만 해도 이제 금리 레벨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고점이지 않을까. 특히 10년물 금리는 1.8% 정도밖에 안 올랐지만 30년물 이상으로 보시면 2%, 3% 이렇게 뛰어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다 보니 좀 아마도 연중순에 투자하신 분은 여전히 마이너스일 겁니다. 금리가 더 올라서요. 가격이 떨어진 거죠. 아,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채권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점도 올해 안 하고 넘어가겠지라는 생각도 있었고 아니면 한 번 하고 끝나겠지라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또는 국채 발행에 대한 뭐 리스크도 그 당시만 해도 이 추가 경제 대책이 발표되기 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국채 물량에 대한 우려감이 좀 없었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경제 대책 발표가 됐고 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일본 국채 발행 물량이 더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조기 금리 인상까지 나오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금리가 막 치솟아 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레벨 보시면 1.8% 10년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추가 인상을 12월 달에 뭐 하거나 내지는 내년도에 추가 인상을 더 하고 마무리를 한다면 2%까지도 열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일본도 경기가 좀 나쁘지 않고 내수, 특히 설비 투자랑 민간 소비 중심으로 개선이 되고 있으니까 인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물가도 3%대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인상이 필요한 그런 시점인 만큼 추가적인 금리 상방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 금리를 좀 얘기를 하실 때는 이제 추가적인 금리 상방이 남아 있다. 그리고 추가 인상 가능성도 한두 차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서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추가 인상이 남아 있다는 얘기는 엔화의 방향성이 조금 더 강세로 갈 여지가 남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달러 환율은 떨어질 수 있더라도 이제 원엔 환율 같은 경우는 좀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본 채권 금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장기 채권을 산 기관 투자가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국고채 금리도 지금 굉장히 뛰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 국고채 장기 국고채에 투자한 채권 투자자들도 꽤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은 지금 평가 손실을 많이 입지 않을까? 우리 국고채 금리는 왜 이렇게 뛰는 거예요? 그럼? 뭐 앞에서 자세히 얘기를 하셨었는데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게 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사이클 자체가 거의 종료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안 낮추니까. 이 부분이 일단은 가장 큰 부분들인 것 같고요. 거기에 오늘 뭐 성장률도 나왔지만 오늘 성장률 3% 수정치이긴 하지만 1.3%의 어떤 성장, 그러니까 좀 성장 속도 자체가 좀 빨라지고 있다라는 부분, 또 내년도 성장률도 올해 한 1.0, 내년도 한 1.8, 뭐 1.9 이 정도 보고 있으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경기 자체가 개선됐다라는 부분이 국채 금리에는 좀 상승 압력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한은의 어떤 통화 정책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될지라는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근데 지금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면 좀 그 장기금 채권과 관련돼서는 좀 금 부정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인.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인데 긍정적인 요인은 뭐 많이들 얘기하시는 거 내년 4월에 이제 뭐 WGBI 들어가면서 이제 외국인 자금 들어오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가 이제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들일 것 같고. 채권을 외국인 채권 수요가 늘어날 거다 보니까. 하나 이제 부정적인 거는 사실은 이제 일본의 국채 금리하고 우리나라 국채 금리, 특히 이제 초장기물 같은 경우는 30년물이 사실은 역전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그 수준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국채 투자하는 것보다 일본 국채 투자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는 장기물에 같은 경우는 뭐 그러한 메리트도 있는 사항들이고 만약 그렇게 되면 자금들 자체가 오히려 그 외국계 자금이 국내 채권 시장에 들어오기보다는 안 오히려 들어오고 일본으로 더구나 갈수 이제 있게? 일본의 그 엔화 강세까지도 맞물린다라고 하면 사실은 메리트 자체가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일본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미국 자금이 태평양 건너서 한국, 일본 쳐다보다가 일본으로 갈 수도 뭐 있다. 유럽계 자금도 마찬가지고. 유럽계 예. 자금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은 이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일본의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아까 자금 흐름 면에서 뭐 주식시장도 뭐 가상화폐도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채권 시장에도 적지 않아 좀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 국고채 투자하는 거는 조금 권하면 안 되겠네요. 네, 현재 좀 금리의 움직임 자체가 좀 금리가 하락을 해줘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잘 안 내려갈 것 논리가요. 같아요. 네, 그죠?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좀 금리에 좀 상방 압력이 남아 있고 WGB에도 내년 4월 달부터 편입이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 같은 경우는 편입이 되어야지 자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이제 내년도 1분기 지나서 좀 WGBI 편입이 가시화가 됐을 때 외국인 자금이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이제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체크하셔야 되는 게 올해 1분기가 한국 역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GDP 성장률 나왔죠. 제가 1분기예요. 네, 올해 1분기요. 그럼 내년도 1분기가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은 그 역성장의 기저효과가 발현되는 시기입니다. 성장률이 높게 나올 수 있다 네, 이거죠? 높게 나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기저 때문에 좋게 나올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경기 개선 기대감, 경기가 괜찮네, 회복되네 이런 생각들이 강해질 수가 있는 시기다 보니 장기물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조금 지나서 기저가 좀 소멸되고 나서 실제로 찐 경제 지표가 나왔을 때 생각보다 기대만큼 좋게 안 나온다면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 보니까 1분기는 좀 이제 관망하는 자세를 보시다가 그 이후에 2분기 좀 이후부터 초장기채나 장기채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를 뭐 내년 상반기에 한 차례 정도 낮출 것이다. OECD는 그렇게 예상했던데 그렇게 전망이 됩니까? 뭐 위원님들마다 의견은 갈리고 있어요. 아예 뭐 동결 기조로 쭉 갈 거다. 이제 이번에 끝났다, 이날 사이클 끝났다라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에 성장이 잘 나오더라도 이건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적인 저는 반등일 거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만약에 2분기부터 발표되는 지표들이 시원치 않고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지표가 나오면 손바닥 뒤집듯이 기대감이 확 꺾일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회복이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나오면 그래 연준도 금리를 좀 인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 차례 인하를 하고 좀 마무리하자 이렇게 형성이 될 수가 있고요. 2012, 13년도에도 인하를 막 하다가 쉬었다가 인하를 한두 번 더 하고 인하 사이클 마무리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모양처럼 이번에도 조금 동결 기조 나가다가 지표 보면서 한 번 정도 하고 좀 마무리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주요 일본과 미국의 통화 정책, 그의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봤는데 일단 달러는 좀 약세, 엔화는 강세 분위기라고 하니까 원화도 엔화를 따라가도 좀 강해질 것 같긴 합니다만 그게 뭐 예측을 할 수가 없죠. 워낙에 우리 서학개미들이 해외 투자 많이 하고 또 국민연금도 많이 하고 수출 기업들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정부가 지금 뭔가 환율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는 것 같아요. 수출 기업들 돈 얼마 달러 바꾸고 있는지 다 체크한다 그러고 국민연금, 한국은행과 외환 뭐 스와프를 연장한다 그러고 또 전략적 환해지 한다 그러는데 이건 뭐 어느 정도 어떻게 효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글쎄요, 뭐 이게 실질적인 효과를 떠나서 좀 시장의 그 환율에 대한 공포심을 일단 꺾기 위한 어떤 정부의 대책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워낙 지금 수급 구조상 계속해서 자금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뭐 기업들도 달러를 잘 안 내놓고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조금 이제 좀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좀 누그러뜨려야 해야 되는 상황들일 것 같고. 달러 안 내놓은 게 지극히 정상이라고 지금 우리.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또 우리나라 또 지금 큰 차원에서 연금에 대해서 뭐 프레임워크라는 얘기를 사실 정부가 썼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지금도 뭐 해외 자금으로 많이 나오는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모수 개혁한다고 우리가 많이들 하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나가야 될 자금이 더 커지는. 왜냐하면 보험료도 더 많이 거칠 거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자금이 더 많아져서 기금이 투자를 또 우리가 뭐 보험 지급 연도를 더 지연시킨다라고 하면 당연히 쌓이는 자금이 당분간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자금이 더 나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 전체적인 그
뭐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조금 그 부분에서 외환 수급을 좀 정부 입장에서는 좀 검토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 부분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환해치를 좀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시청자들한테 딱 그러니까 알아듣게. 지금- 그거 어려운 말 같아요. 예. 지금 국민연금이 지금 해외 투자할 때는 그 해지를 안 하고 그냥 달러를 달러를 투자해서 나중에 뭐 환율이 오르면 수익이 나는 거고 이제 떨어지면 이제 손실이 나는 네. 부분들인데 네. 이제 환율이라는 게 계속 뭐 오를 수만은 없는 거 그렇죠. 언젠간 변동이 떨어지겠죠. 심한 그래서 거니까. 지금 레벨 정도라고 하면 오히려 조금 해지를 해서 선물을 미리 달러를 팔고 나서 현재 투자하는 그 시점의 기준으로 달러 선물안을 판다 이거죠. 예, 팔아서 딱 고정을 시켜놓으면 시켜놓는다. 향후에 혹시 원달러 환율이 강세로 가더라도 수익률이 고정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일정 부분을 다 해지할 수는 없는 상황들이고 전체 그 물량에서 투자하는 부분 10에서 한 15%뭐 이러한 뭐 약간 유도리를 갖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러한 일종의 조금은 좀 환율 리스크를 회피하는 알겠습니다. 전략은 사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이 두 분이 지금 내년 환율 전망을 물어보고 싶은데 개인의 전망치도 좋고 아니면 기관의 전망치도 좋습니다. 좀 혹시 뭐 그런 전망이 있습니까? LS증권 같은. 원달러 환율 네, 말씀. 원달러 환율. 좀 달러의 약세가 출현을 하더라도 사실 기준금리 레벨 자체가 뭐 중립금리 좀 위에서 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리 좀 많이 빠져도 1,400원 초반대 정도, 1,420, 1,30원 정도가 연말 정도 레벨로 전망을 내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 조금 이제 남아 있고 왜냐하면 원화도 만약에 연내 추가 인하를 만약에 내년도에 한다면은 또 원화 약세 요인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많이 빠져도 1,300 후반, 1,400 초반대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박성원? 예, 뭐 저는 내년도가 상반기는 원화가 조금 강세로 보고 있고 하반기는 좀 약세로 보고 있는데 뭐 레벨을 보게 되면 하단은 한 1,350원, 1,350. 예, 뭐 상단은 뭐 1,500원까지는 말씀 안 드리고 한 1,400, 1,890원 정도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환율이 떨어졌다가 다시 하반기 오른다 그런 얘기. 예, 그러니까 미 연준의 그렇겠다? 어떤 금리 인하 사이클도 이제 종료가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고 해서 조금 달러의 어떤 강세 흐름을 하반기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그리고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그리고 원달러 환율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 우혜영 LS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7주 만에 30% 가까이 떨어지자 저가 매수가 몰리면서 오늘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만 달러를 가뿐하게 회복했는데요. 일각에선 비트코인이 6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었죠. 크립토 겨울이라는 말인데요. 그 겨울이 벌써 끝난 건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지 백훈종 스매시파이 대표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 비트코인 지난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이잖아요. 급락을 하면서 8만 5천 달러도 깨진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불과 하루 이틀 만에 변화인데 왜 이렇게 지금 널뛰기를 하는 거죠? 비트코인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크다. 원래?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고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크냐면 아직 시장이 성숙하지 않았고 아직 우리 이런 방송에서도 주요 어젠다로 다뤄주시긴 하지만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그냥 블루칩 주식 같은 그런 위험 자산이기 때문이죠. 위험 자산. 네, 오늘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아침에 한번 열어보니까 되게 재밌는 기사가 보이더라고요. 뭐라고요? 딱 그 헤드라인에 비트코인이 올라줘야 12월 산타랠리가 펼쳐진다. 비트코인이 올라야. 네, 오. 그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증시가 올라줘야 비트코인이 따라오른다라고 생각을 보통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증시도 위험자산으로서 가장 먼저 뭔가 호재에 반응하는 비트코인이 올라줘야 그래야 증시가 올라간다 이렇게 지금 비트코인을 응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유동성이 빠지면은 가장 먼저 가격이 떨어지고 유동성이 완화돼 금융 요건이 완화되면 가장 먼저 반응해서 가격이 오르는 그런 화재 경보기다. 가장 빨리 반응하는 화재 경보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변동성이 큰 겁니다. 그 변동성이 큰 건 이해가 되겠는데 그 화재 경보기가 지난 월요일 이 요란한 소리를 울리면서 급락을 할 때는 뭐 일본의 금리 인상 예고라든지 아마 연준은 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고요. 이번에 떨어진 거는 또 급등한 것은 워낙 떨어졌으니까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건데 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변동성이 크더라도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게 무슨 큰 자금이 들락날락하는 게 좀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순차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먼저 이제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80% 이상으로 올라가자 위험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좋았어요. 그게 지난주 상황이었습니다. 미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인가요? 예, 인하 가능성. 인하 가능성.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게 이제 바로 그저께 있었던 그렇죠. 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급전직하로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새벽 가격이 오른 거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나 인하 가능성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그냥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돌아온 거고요. 그 동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증시는 뭐 또는 금 가격은 조금 완만하게 떨어지거나 올랐다를 반복했는데 비트코인만 유독 급하게 떨어지고 올라갔다 한 것은 네. 여기 레버리지가 많이 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래요? 비트코인과 나머지 가상자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물 시장보다도 선물 옵션 시장에 껴있는 이 파생상품 시장에 껴있는 레버리지가 굉장히 큽니다. 지난 10월에 이제 10월 11일에 토요일에 이제 급전직하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을 때도 선물 시장의 청산이 먼저 발생하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더 급격하게 밀어내린 거고 그때 당시에도 비트코인이 전체 청산된 그 금액의 3분의 1밖에 차지하지 않았어요. 알트코인의 청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야, 그래서 비트코인도 그렇지만 알트코인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 일반 투자자들에게 블루칩 주식이라면 알트코인은 거기에 이제 뭐 2배 레버리지 ETF 격인 거죠. 좀 더 빠르게 일확천금을 노리고 싶은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자산이 여전히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예. 항상 레버리지가 많이 껴있고 예. 이번에도 그 24시간 동안 8%가 오른 거는 아무래도 숏 스퀴즈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숏 스퀴즈. 네, 지난 월요일에 이제 일본 기준금리 매도한 인상 거를 가능성 다시 사는. 네, 맞습니다. 그때 롱 포지션이 또 4억 달러 가까이 청산됐거든요. 그러면서 가격이 많이 내려갔던 건데 이번에는 이제 숏 포지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파생상품 시장에. 그래서 오히려 그 청산을 막으려고 현물을 매수하는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가격이 오르자 스퀴즈가 나면서 급반등하는 그런 걸로 이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위험자산이고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말 투자자들은 투자 우리 많이 하잖아요. 비트코인에 정말 조심해야 되겠는데 지금 10월 초쯤인가요? 거의 저 12만 달러를 넘었을 때 비하면 오늘 올라서 그렇지만 거의 한 30%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하루 이틀의 변동성을 우리가 조금 배제하고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면 약세장을 긴 약세장으로 간다 뭐 이렇게 봐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지금은 아직 약세장으로 꺾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4년마다 반감기가 돌아오고 반감기. 이 반감기 때문에 이제 4년 주기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 4년 주기 사이클에 항상 마지막 해에 크게 오르고 그 다음 해부터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원래 그 4년 주기 사이클의 마지막 해라서 원래 연말에 이제 고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지난 12만 5천 달러, 12만 6천 달러가 전고점이었는데 10월 초에 있었습니다. 예. 그게 그러면은 고점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4년 많아요. 주기의 고점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뭐 50%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6만 달러까지 떨어지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통계적으로 50%입니까? 고점 대비 4년 반감기 때? 거의 지난 사이클의 50% 수준까지는 50%? 거의 빠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그렇게 예상을 하다 보니까 자기 실현적 예언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기가 어떤 그 철저한 분석이나 이런 건 없이 지난 3번 사이클에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12만 5천 달러 10월 달이 고점일 것이다. 이제부터는 떨어진다라고 보고 많이 매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진짜 자기 실현적 예언입니다. 예. 왜냐하면 나머지 상황들을 보면 특히 거시경제 상황을 보면 이제부터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거라고 사실 예상이 되고 경기 사이클도 지금 하강 국면을 걷고 있다가 반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양적 완화가 시작되면 경기 사이클도 돌아올 수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비트코인과 전통 금융시장, 전통 그 경제와의
주 경제 매크로와의 상관성을 무시하고 그냥 4년 주기 사이클만 보니까 사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는 네.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직은 약세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연장된 상승 사이클이다 이렇게 봅니다. 연장된 거다. 이 4년 주기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미 이제 코인 채굴이 많이 끝났기 때문에 남은 게 얼마 안 돼서 뭐 4년 주기설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도 있고, 또 가상화폐 전문 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인가요? 오히려 4년 주기가 아닌 5년 주기로 움직일 거다 이렇게까지 전망했다는데 이건 무슨 근거를 두고 이렇게 했을까요? 이제 경기 사이클도 지난 2008년 금융위기부터 4년마다 한 번씩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경기 사이클, 즉 ISM 뭐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지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또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경기 사이클, 이게 굉장히 비트코인의 4년 사이클 주기와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이 유동성 완화 국면이 펼쳐지고 내년 경기에 대한 낙관이 펼쳐질 때 비트코인의 4년 주기 사이클 마지막 해가 오니까 겹쳤던 거죠. 근데 지금은 기준금리 인상기를 우리가 막채 지났고 아직까지 급격하게 기준금리 인하나 아니면 양적 완화로 넘어가는 국면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4년 주기 사이클이 끝나가는 마당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끝나가는 마당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레이스케일은 일단은 기관 자금이 지금 많이 예전에 비하면 많이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그냥 자체적인 4년 주기 사이클만 가지고는 해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거시경제 매크로의 경기 사이클과 같이 봐서 4년 주기 사이클이 5년으로 연장됐다고 봐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레이스케일은 내년 2026년이 오히려 정점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년에 한 번 정점이 나올 거다 한번 이렇게 정점이 보는 나올 겁니다. 거다. 지금 기존 4년 주기에 의한 정점을 10월 초에 12만 달러라고 봤다면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다고 이제 그레이스케일은 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0월 그 높은 12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에 큰 손, 우리 주식시장의 큰 손처럼 가상자산 비트코인 고래 투자자들은 많이 팔았다는데 아까 그 자기 실현적 예언 이것 때문에 많이 파는 건가요? 실제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겹친 건데 자기 실현적 예언을 행사한 투자자들은 주로 이제 개인 투자자, 단기 투자자들이 많고요. 이런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 많이 들고 있었던 비트코인을 한번 수익 실현을 하는 기회가 이번에 온 거예요. 일단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덩치 자체가 2조 달러 규모로 굉장히 커졌고 이제는 그 초기 비트코인을 대량 매수했던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많이 시장에 내놔도 시장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비트코인 시장이 성숙했다고 보는 거죠. 특히 기관이 많이 들어왔고 ETF가 이제는 존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 8월에 이 8만 개의 비트코인을 한 번에 매도한 고래 하나가 나왔었습니다. 8만 개나? 네. 근데 이 디지털 갤럭시 디지털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 브로커리지를 통해 매도를 했거든요. 아마 8만 개를 어느 거래소든 가서 시장가로 매도를 했다면 아마 가격이 엄청 떨어졌겠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브로커리지를 이용할 수 있고 기관을 이용할 수 있고 OTC도 굉장히 커졌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이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시장이 됐다는 게 지금 시점이에요. 또 공교롭게도. 그래서 고래들이 많이 매도를 한 건데 요즘 온체인 지표를 보면 비트코인을 1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주소, 10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주소 이런 이제 대형 고래들의 이 축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축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다시 그 늘려간다는 거예요? 다시 그렇죠. 지갑 내에 있는 비트코인 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다. 보통 이제 상승 사이클이 끝나고 하락장으로 접어들 때 이런 고래들은 더 이상 매수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계속 떨어진다는 걸 알기 거라고 때문에. 예상을 하는데 그런데 그걸 늘려가고 있다? 그렇죠. 계속 반대로 말하면은 이들이 수량을 늘려가고 있다는 건 아직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 더 고점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네요. 여기서 좀 재밌는 얘기 하나 좀 물어봐야 되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 얘기입니다. 이 주요 주주로 참여한 회사라는데 비트코인 채굴 기업 아메리칸 비트코인. 주가가 뭐 한 40% 폭락했다는데 이거는 뭐 무슨 얘기고 채굴 기업 주가가 특이한 겁니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우선 채굴 기업 주가는 비트코인 가격보다 이 변동성이 훨씬 더 큽니다. 1.5배에서 2배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트럼프 정책 기대감까지 여기 이제 입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IPO 하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가가 오른 만큼 초기 투자자들이 이제는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온 거고요. 이 보호 예수 기간이라고 하죠. 베스팅 기간이라고 하는데 초기 투자자들이 이제 얼마 동안은 상장하고 나서 주식을 못 팝니다. 팔다가 이제 팔 수 있게 됐구나. 이 기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40% 가까이 폭락을 한 거죠.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어떻게 보면은 현재
상황과도 사실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예. 비트코인도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10년 동안 들고 있었던 고래들이 시장이 성숙해졌으니까 많이 팔던 것듯이 팔 수 있고. 아메리칸 비트코인도 뭐 기간은 훨씬 짧지만 아무튼 초기에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이제 보호회수 물량 풀리자 매도를 하고 나가는 거고 네. 이게 리테일로 이제 퍼지는 거죠. 예. 그러면은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라는 회사가 계속해서 채굴도 열심히 하고 지금 했던 것처럼 비트코인도 열심히 트레저리 전략을 통해 사면 이제 이 리테일로 퍼진 이 주주 구성이 앞으로 주가가 또 올라가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큰 폭락이었지만 그만큼의 업사이드를 다지는 그런 이벤트였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파는 것과 좀 비슷하게 이제 수익 실현이네요. 다들 수익 실현 이후에 어떤 또 다른 상승장을 기대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좀 하나 해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체 1등 시가총액 1등이죠. USDT 테더. 이 테더의 안정성에 대해서 S&P 글로벌 레이팅스에서 최저 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 테더라는 게 이 달러에 대해서 1대1 교환이 가능하게. 그래서 안정성이 있다는 건데 이 신용 등급을 이렇게 평가를 이렇게 낮췄다? 좀 불안하네요. 그럼 USDT 테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가요? 저는 오히려 AAA 등급을 줘야 되는데 네. S&P 글로벌이 굉장히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테더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담보자산 네. 이 목록을 보면 미국채가 가장 많고요. 국채. 한 80% 정도가 미국채 단기채로 이루어져 있고 한 나머지 20% 정도가 금, 부동산, 비트코인입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비슷한 등급을 비율로. 낮췄어요? 근데 금, 비트코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제 테더의 담보 비율이 현재는 초과 담보 상태지만 이 가격이 떨어지면 담보 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지면서 네. 인솔번시 지급불능 그러니까 지급불능 사태에 빠질 수 사태. 있다. 이거를 걱정한 거죠. 네. 근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떡해요?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사태 때 보면 예. 실리콘밸리 은행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미국채였어요. 예. 고객들의 예금을 활용해서 국채에 투자했다가 갑자기 기준금리 인상이 나오니까 국채 가격이 40%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지급불능 사태에 빠져서 결국 파산한 거 아닙니까? 네. 이거를 걱정하는 거거든요. 테더는. 테더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잘못 판단했다 그런 얘기예요? 달러와 미국채에 대한 신용에 금이 가고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예. 한 20% 정도의 담보자산을 실물 자산으로 바꿔놓은 거죠. 비트코인만 산 것도 아니고 예. 금과 부동산도 같이 되게 안전하게 사실 구축을 해놓은 거거든요. 음. 그래서 오히려 저는 트리플 A 등급으로 올려줘도 모자랄 판에 이거는 최하 등급으로 나는 거는 내린 거는 너무 전통금융 시각이다. 아, 미국 국채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다 이런 거네요. 네네. 네. 디지털 자산을 좀 해석하는 방향이 우리 투자자들과 S&P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또 하나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불법 금융 활동이다. 지금 우리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 우리 정치권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하기 위해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런 얘기를 했네요. 불법 금융 활동이다. 이렇게 규제를 뭐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어떤 의미입니까? 중국의 이 정책은? 네, 중국은 지금도 뭐 2019년부터 계속 비트코인 채굴 금지, 그다음에 거래 금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달러 기반이든 원화 기반이든 위안화 기반이든 민간에서 발행되고 시중은행도 결국 민간이라고 본다면 이들 민간에서 발행되면은 이 중국은행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DCEP라고 합니다. 네. 그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중국 기반의 중앙은행, 디지털 예. 화폐입니다. 요것과 이제 경쟁 관계가 돼버리는 거죠. 중국은 게다가 이제 자본 통제가 굉장히 센 나라고 예. 위안화 외에 어떤 다른 결제 수단도 허용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특히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이제 보호적으로 막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 금융 활동으로 규정을 했군요. 네. 그리고 반대로 이런 소식이 나온 거를 보면 지금 중국 내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가 굉장히 빈번하다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역으로. 예, 실제로 비트코인을 지금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들에 위안화를 입금하지 못하거든요, 중국인들이. 예. 은행 계좌가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거래소를 쓰려면 일단 뭐 위안화를 넣고 그 다음에 사야 되는데 그렇죠. 그 채널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왓츠앱이나 왓츠앱이 아니죠. 위챗 같은 예. 네, 그런 거에서 사람들끼리 만나서 현금과 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예. P2P로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USDT 방금 우리 얘기한 USDT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요거를 이제 거래소에 넣어서 예. 코인을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중국 중국에서 아마 당국으로서는 보고 두고 볼 수가 없었군요. 그렇죠. 워닝을 내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널뛰기를 하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과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정책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백훈종 스매시파이 대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 주체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으로 눈을 돌리는 서학개미나 국민연금, 달러를 쥐고 있는 수출기업 모두 정부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는데요. 정부는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할 태세입니다. 환율에 쏠림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거지 응급 처방은 한계가 있죠. 우리 자본시장과 한국 경제에 대한 매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처방이 절실합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